네, 홍준표 후보가 20%를 넘어서면서 이 추석 때 골든 크로스 언급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후보. 저는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뭐 추석 때 골든 크로스 한다는 거는 그 개인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고 생각보다 윤석열의 지시가 견고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단시간 내에 그런 이 정치적인 변곡점이 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이 상당히 이 강성을 띠는 이유는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정치적 건성.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치판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일종의 자신의 표현대로 독고다이로 이렇게 살아남은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초건성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5선 의원이죠. 5선 의원에다가 4선 의원입니까? 4선 의원에다가 경남도지사 2분하고 당대표까지 하던 여당 대표까지 했던 이런 산전수전의 경험,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또 정치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자기 말로는 자기 스스로가 이번에 당을 한번 떠났다 오긴 했지만 자기 스스로 당을 먼저 박차고 나간 적이 없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정치 일관성. 그리고 생각보다 상당히 정치적 순발력도 탁월합니다. 이 민심을 읽는 눈도 상당히 탁월하지만, 이 모든 좋은 강점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부분들은 아직도 홍준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막말, 품격. 그래서 이 중도 외에는 될 거냐, 이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당히 또 역시 세부족이라는 부분들이 자신의 옛날 당대표 때 측근으로 거느렸던 장제원, 윤한홍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이 윤한테 가고 있는 이 정치적 현실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석 때 골든 크로스는 상당히 조금 좀 허장성세라는 생각이 들지만,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본인이 상당히 준비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이 경선하는 과정에서 한 10월 늦으면 11월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상당히 유의미한 차별을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9월 추석 부분은 좀 빠르다. 그러면서 가능성은 좀 있다. 홍준표가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야말로 우파 성향을 띠면서 제대로 된 파퓰리즘으로 가야 되는데요. 기득권화 되면서 일부만 포퓰리즘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밸런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홍준표가 만약에 포퓰리즘을 한다면 이재명 이상으로 우파 포퓰리즘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 시대에 걸맞는 우파 포퓰리즘. 그런데 저 사람이 기득권 지향적인 부분을 중요한 부분, 경제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일관된 스펙트럼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가 정비가 안 되고 있다. 이게 지금 홍준표에 나타나는 최고의 문제다. 이러고. 부동산에서는 홍준표가 반의 반 까봐. 그런데 그게 이제 토지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땅이 없는 그 토지 임대부가 그 아파트를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 토지까지 살려면 그게 내려갈 수 없죠. 예. 우리는 700만 원 아파트를 공개하고 있어요. 700만 토지 포함해서. 거기도 그럼 후보를 낼 겁니까? 우리도 후보 내야죠. 그 후보는 우리 항소장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할 때 윤석열 후보는 아직까지 검사물이 안 빠졌다. 본인도 검사물이 빠지는데 3선할 때 빠졌다. 이러면서 모든 것을 검사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검사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피의자로 본다. 이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자기는 특수부 검사통이었지만 윤석열 검사는 정치검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15개 상임위를 돌아다녔다나 어쨌든 해가지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말한 당대표나 원내대표, 도지사, 국회의원 4번 이래가지고 국정 운영에 준비가 돼 있다. 근데 저 사람은 국정 운영의 1%도 모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 검증에서 본인은 자유롭다. 이게.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검증이 캐셔마크가 몇 개씩 주르륵 있기 때문에 TV 토론을 하게 되면은 자신 있다. 이렇게 그 근거로
추석 때 골든 크로스를 이야기하는 거. 예. 지금 우리 홍 소장님 아까 홍준표 의원이 아까 한글로 가름할까요? 예. 유승민 어떻습니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3위로 랭크되고 있고 두 자릿수로 올라섰거든요. 예, 그 올라섰는데 이 이준석 아까 이야기가 다지만 이준석 당 대표 뒤에는 뭐 유승민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극구 그 관계를 갖다가 부인하다가 이준석이 이 위기에 처하자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옹호하고 나섰죠. 그러면서 뭐 윤석열은 대권이 아니라 뭐 당권을 그 하려고 들어왔느냐 사과라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유승민 후보 지지가 좀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 조사상으로 보면 유승민 지지는 저는 이제 표현을 포인트 따듯이 올라간다 이렇게 계단식을 축축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점수를 따듯이 그냥 포인트 따듯이 올라가니까 지지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7월 둘째 주에 8.4%, 7월 넷째 주에 7.8%, 8월 둘째 주에 처음으로 10.0%, 이번에 11.1%,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거 보면은 지지율이 전번주에 올라가는 거 보면 20대가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20대가 크게 덜 움직였는데 그래서 이 정치적인 승부를 거는 스타일이 아니고 저희 그 정책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합리성을 확보하는 이런 저 멘트를 날리다 보니까 직관 같은 강강 대결에 되고 아무래도 주목을 덜 받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의 특징은 보면은 이 그 60대 이상보다도 저기 50대 또는 용건자의 20대에 좀 반응이 있었고 이제 문제는 정치 성향으로 보면은 유승민 의원의 가장 큰 고민은 보수보다는 중도나 진보로부터 지지율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주 지지율이 높아서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지금 이런 형국은 아직은 아니다 보니까 결국 과제는 유승민 의원이 보수 진영에서 대안으로서의 지금 이상을 받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승민하고 뭐 이준석이가 작전을 짜도 될 만한 무슨 작전을 짜야 그게 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내용을 들고 하다 보면은 참 어려운 상황에서 헤쳐나가야 될 상황인데 내가 볼 때는 이 지금 이 판세나 이런 걸 봐갖고는 그런 이야기나 실제 승립이 되게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지율은 분명히 올라가기는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다 보면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참 많은 상황이다. 근데 그 부분에 아주 뭐 지금 깜짝 놀랄만한 수가 아까 우리 양 소장이 그 이준석의 뒤에는 뭐 누가 있는지 다 알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번 그 투스톤 경쟁 속에서 뭐 이렇게 그 이준석이 동영상도 그 유튜브에 나왔던 게 나왔잖아요. 그 뭐 윤석열이가 그 되면은 뭐 뜰 거다 자기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되고 또 누가 뭐 안철수가 뭐 당 대표가 되면 그랬나?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고 자기가 그리고 아무것도 자기는 어쨌든 이 유승민 그 대통령 되도록 뭔가 걸 하겠다 이런 말 했는데 그 당대표 경선 과정에 전당대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이제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30만 그 당원인가요? 이게 젊은 당원들이 들어오면은 이게 이 온갖 그 의사결정을 갖다가 이 마음대로 해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의 숨겨진 당원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번에 그 11만 명이 전가되고 9만 명의 권리 당원이 그 됐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준석이 지금 이제 이게 그 나중에 이 8강, 4강 다음에 경선 때는 5대 5로 돼 있잖아요. 네. 지금은 8강까지는 100%. 이 국민 여론조사고 그 다음에 4강은 70%, 7대 3인데 실제 마지막은 5대 5거든요. 그래서 당원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준석이가 숨겨진 당원들로서 그 실질적으로 판을 엎을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말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까 국민의 민주당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권리당원이 한 70만 그리고 이제 그때 선거인단이 권리당원보다 더 많으면은 변수가 될 거다. 근데 투표율이 낮으니까 권리당원이 70만 명이면은 선거인단이 100만 명이 넘어야 된다 이래 표현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의힘도 뭐 이거 선거인단 같은 거 모집하지 선거인단이 아니죠. 당원 끝났나요? 아니 선거인단이 없다니까 그거는. 예, 거기는 책임 당원만 하나요? 거기는 예. 책임 당원이라 그러죠. 예. 그 지금 얼마 전에 경선 의뢰 뭐 1,000원만 내고 뭐 어떻게 하면 그걸 준다고 하는데 그게 더 느리지 않나요? 나는 그거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는 전체로 봐갖고는 지금 이 윤석열이 29, 홍준표 20.8, 지금 지금 올라가서 11.1밖에 안 나오니까 뭐 어떤 그런 작업해도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쉽지가 않는 거죠. 네, 그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리가 그 감사원장을 차고 나와서 이런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협상을 하면서 이 자기가 프레임 B가 아니라 자기가 대안이다 이렇게 이제 주창하면서 상당히 처음에 주목을 받았어요. 지지율도 오르고. 근데 지금은 정체 내지는 하락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내가 간단히 설명하죠. 우리나라 보수는 두 국민들의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통적 공화주의 노선, 공동체 국가 민주, 공동체를 우선하는 성공후사죠. 대체적으로 박정희 대통령부터 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 했든 안 했든 정책 캠페인에는 공화주의 노선이었어요. 실제 통치는 기든 아니든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이익을 내세우는 자유주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체적으로 YS, 이명박, 홍준표 이쪽이 그런 주장을 하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옛날에 박정희 유신 투쟁을 하면서 미국 유학 갔다고 했던 이 돌아온 사람들이 보면은 박정희 공화주의 노선을 못 가고 대부분 자유주의 노선을 갔어요. 그게 지금 우리 보수주의의 이 두 주류가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내가 볼 때 국민들이 최재형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최재형은 자유주의 노선보다는 저기 그 국가, 민족을 내세우고 공동체를 내세우는 성공후사 뭐 이런 정체성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그런 흐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형은 솔직히 말해서 입당에 입 딱 다물고 그냥 가만히 포즈만 취하고 있어도 우상향 지지율이 올라갈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이승만 그려보니까 이쪽은 박정희인데 이쪽은 이승만 그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역할을 이야기해서 개인의 자유, 뭐 사생활에 국가가 어떻게 관여를 해야 되지 이 논쟁을 하면서 은연중에 자유주의 노선을 표방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실제 그 과정에도 국민들이 그러니까 최재형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공화주의 노선, 국가관, 민주관 뭐 이런 걸 기대했던 이 이미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니 국민들 지지자가 기대했던 이미지와 최재형의 실제 노선하고 불일치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최재형 주변에 많이 그 갔던 국회의원들은 특히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윤석열한테 갈 수 없는, 유승민한테도 갈 수 없는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친박이라고 칭할 수 있던 국회의원들이 거기 좀 상대적으로 많이 갔단 말입니다. 유권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게 상상을 했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죠. 바로 다 저희 후보들마다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윤석열은 법치예요. 반면 그러면 최재형은 뭐였냐? 정체성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정체성이 기대치하고 실제하고 불일치가 발생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겁니다. 저는 그래 봐요. 제가 홍 소장님 말씀에 조금 보태면 저는 그러니까
공화주의, 자유주의 그 분석이 상당히 재밌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식의 접근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공화주의보다 자유주의가 많았기 때문에 됐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공화주의도 지나치고 자유주의도 지나치기 때문에 오히려 패착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공화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가 그 6.25 때의 그 전쟁 영웅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자기 할아버지 또 정조부의 독립운동 그것 때문에 상당한 논란을 빚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뭐 성공의사, 애국가 민족 뭐 이런 부분들의 가치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뭐랍니까 이 조금 스스로 그 자기 그 이 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한 논란을 자초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공화주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애국가 사절 가족도 다 모르게 애국가 사절 듣는다는 사람들이 다들 약간은 두서운 데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게 그건 분명한 공화주의도 너무 지나친 공화주의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자유주의는 아니 국가가 왜 이 어려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식의 지나친 국가의 개입에 대한 상당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오히려 상대적으로 예민해버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양반이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이런 보수주의자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공화와 자유 가치가 너무 지금 극대화되고 있는 측면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여기다 보태서 무엇보다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실 이 정치권에 호출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이가 좀 뭔가 불안하니까 윤석열이 무너질 때를 대비한 하나의 이 보험 상품이었는데 이 보험 상품 안 하고 자기가 지금 자유조건처럼 자유예금처럼 먼저 이렇게 전면에 나서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는 근데 윤석열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지금 공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이 정책 콘텐츠 미래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본인 스스로가 준비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두 가지도 저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국민의힘 중진한테 이야기 들어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지난 대선 때는 악몽이 반기문이었잖아요. 이게 그 탄핵에 자기들이 마지막에 오케이 하고 그 과정을 헌법 질서에서 가져간 것도 반기문이랑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뒤엎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나와 보니까 아주 황당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최재형 후보를 보면은 반기문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만큼 준비 안 돼 있고 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라서 뭐가 뭔지를 모른다 이런 이미지를 받는다고 하는데 하여간에 그 아까 말한 태극기 사절까지 애국가 사절까지 부른다 할 때는 저는 김기춘 옛날에 그 비서실장 그 의원이 이 국회의원 그만두고 나서도 집에서 항상 2층 올라갈 때 양복 전장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간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거는 그냥 형식주의도 아니고 이건 뭔가 이게 우리가 모를 뭔가 이게 10년의 어떤 깊은 철학이 있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이 애국가 대장을 가족 모임에서 전부 다 절거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 보면은 상당히 좀 특이하다. 근데 이제 아까 말한데 그게 이제 뒤엉키게 된 게 그 뭐야 이 최재형 후보 쪽에서 그 이렇게 사퇴론도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여의도 이렇게 돌았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금방 이야기한 아버지가 전쟁 영웅이고 자기 그 학교 생활 미담으로만 전출돼 있는데 조보하고 그 위에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친일파다. 이 공격에 직면해 해가지고 뭐 상당히 이렇게 이 데미지를 받고 이거 잘못하다는 자기가 집안을 갖다가 이렇게 그거 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사퇴론이 이렇게 돌았었는데 그건 뭐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어쨌든 간에 지금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프레임 B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요. 우리 한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힘 빠진 사람들로 이야기하고 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 본인은 이제 중앙무대에 없어서 지금 지지율이 그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면 다를 거다 하면서 나와서 맨 처음 이렇게 이슈가 된 게 이준석하고
무슨 말을 들었는데 어쨌다 저쨌다 뭐 이런 서로 간에 진실 게임 비슷하게 그 시작됐어요. 녹취 부분이. 근데 여론조사로 보면은 어쨌든 간에 뭐 이 그것이 지지율이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내려가는 이런 추세가 됐는데 원희룡 또 상당히 그 윤이 불안할 때 대안 중에 한 명 아니냐 이런 지적은 받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저기 후보가 13명이 있다던가 뭐 그런데 그게 이 이념적이고 가치적인 하나가 있어. 서로 간에 좀 쭉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없이 거의 다가 비슷해요. 윤석열이부터 뭐 저기 다 똑같아. 이러니까 저 당에서 예를 들어서 그 경쟁을 통해서 가치 경쟁으로 이끌어지고 그러면서 또 이 기존의 보수에 과감한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이래야 되고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원희룡이 해야 적임인데 과거에 본인이 어떻게 살았던 근데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못하고 그 이준석하고 뭐 티격태격하는 부분으로 비춰졌다 말이면 그래서 저는 뭐 정치인이라는 게 과거에 자기가 보수적이거나 또 무슨 뭐 황태자로 불렸거나 이런 부분하고 또 그 새로운 부분을 도전하면서 가치를 바꾸는 부분하고는 얼마든지 그 있다 보거든요. 근데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당이 보면. 전 저렇게 뛰면 뭐 그냥 저 당 안에서는 외부적 어떤 영향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윤석열이 꼴이 나겠죠. 저렇게 간다면. 우선님이 기타 인물이라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장성민, 안성수 후보 이런 경우는 아예 그 보기에 안 들어간 겁니까? 어머니는 넣어서 조사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7명 정도 집었는데. 그 지금 발표를 선언한 사람들도 안 한 사람도 있고 지금 등록을 한 사람들도 안 한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기타 인물도 지금 2.4%가 나오고 부동층이 지금 한 3%가 나오고 있어갖고 그 여타 후보에서 뭐 1위는 몰라도 누가 나타내서 8강, 4강 이렇게 본인들은 8강에 오른 것 하더라도 작전 성공이다 하는 분들이 제법 계시거든요. 이게. 어쨌든 지금 요 정도로 해놓고 본다면은 지금까지 보면 최재형 후보가 처음 입당하고 이 과정에서는 4강이 그냥 최재형까지 포함해서 홍준표, 유승민 정도로 보여졌는데 최재형이 빠지니까 세 사람은 일단 좀 앞서는 것 같고 최재형은 오히려 지금 이 원희룡, 하태경 뭐 이런 후보들 또는 다른 제3 후보하고 사위를 그러니까 최재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태경이나 원희룡은 사야 4위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는 여지가 생긴 거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까 제가 말한 윤대한 두세 번 속에서 그 지지 의사를 어쨌든 표명한 걸로 보는데 우리 한 소장님이 김종인은 계속 개헌을 추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헌이 그렇다고 가능성이 옛날보다는 많이 옅어졌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졌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양쪽에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에서 문제만 생기면 바로 개헌으로 급속도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뭐 그 4년 중임이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홍준표도 개헌을 말했지 않습니까? 출마하면서요. 그래서 뭐 어떤 형태의 개헌이든 개헌을 말하는 사람은 다 공동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김종인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양면 카드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한쪽에는 뭐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윤석열이 힘이 있으니까 또 그쪽 부분에서의 고리를 끌고 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횡령이나 개헌판이 열리게 되면 또 그 개헌판에 주도를 하겠죠. 그래서 뭐 어떤 방향을 한 군데로 정해놓고 가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보수 부분에 마지막으로 그 제3지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안철수가 합당에 대해서 이제 취소를 한 거죠. 지난 서울시장 보선 때 이제 이 약속을 했다가 활약을 했다가 이제 취소를 해서 3지대가 그대로 존재하게끔 됐어요. 이게 뭐 김동연 그 전 경제부총리랑
또 뭔가 삼지대에 좀 키워서 네. 마지막 단일화를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뭐 삼지대에서 그러니까 지금 김동연이나 안철수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성공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 어차피 이번 선거 구도 자체가 양강 구도라고 한다면 어차피 박빙의 싸움이잖아요. 예. 박빙 싸움이라고 한다면 이 김동연이든 안철수든 상당한 나름대로 적지 않은 지분을 아주 작은 지분을 갖고서도 정치적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두 사람이 지금 이 제3지대를 지금 자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사실은 이번에 합당을 안 한 것은 정치적 명분도 없고 정치적 실리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정치적 명분을 살리려고 하면 뭐 지금 이 당의 간판을 바꾼다든지 자신들이 흡수 통합이 아니라 당대당 합당이라는 그러한 뭔가 이 모양새를 갖춰줘야 되는데, 이준석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준석은 뭐 이 지금 그러니까 의석의 차이도 있지만 또는 안철수하고의 개인적인 감정도 상당히 작용을 하는 바람에 이 지금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들어가는 순간 자기의 정치 생명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갔던 거고, 정치적인 실리를 따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그러니까 막 안 가고 대선에 출마를 하면 어차피 자신이 갖고 있는 한 뭐 적게는 3% 많게는 5% 지지율 갖고 막판에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정치적 지분을 더 챙길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차기를 더 노려볼 수 있는 하나의 포스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하면 안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가 이번에도 드러난 것처럼 또 이 매번 철수만 하고 있다. 그 이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히 이제 안철수 최정치는 끝났다고 생각, 완전히 이 뭐랄까, 이 지금 기간 말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들 느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뭐 정치적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 디지털, 메타버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몇 개월 안 남은 이 정치판에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저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선 주자들 특히 보수 그 후보들 인터뷰를 해보면은 제가 꼭 물어보는 게,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됐을 때 국회는 지금 현재 3분의 2가 네. 법률 여건이 장악하고 있다. 어떻게 국정 운영할 거냐 물어보면 대부분 뭐 홍준표 의원 같은 거 자기는 뭐 정치를 워낙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협치할 자신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원희룡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딱 단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당에 총리를 줄 수밖에 없다 하고, 그 옛날에 우리 DJP 내각처럼 일부 장관도 주면서 그렇게 끌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이제 자기는 제주지사 할 때 부지사를 민주당에 줘가지고 협치를 한 경험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던데, 그 저는 안철수 문제도 바로 그런 대선 이후에 좀 연합 정치가 필연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져가더라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그 전에 금방 이야기한 뭐 5% 내외, 제가 볼 때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봤을 때 이 캐스팅 보트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당 후보가 11월 초에 정해지면은 그 이후에 후보 단일화 과정은 필연적이지 않겠느냐. 근데 그 부분이 홍준표 후보 말에 하면 꼭 뭐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되기보다는 좀 정치적으로, 그 본인이 요즘 이렇게 안철수한테 굉장히 어드바이스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게 꼭 무슨 그 단일화 이렇게 경선을 통해서보다는 정치적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뭐 연대로 뭐 짠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후보가 중심이 되니까 합당의 모습을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거기까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안철수가 나름 의미는 있다고 봐요. 저는 옛날에 의원이 있어도 아주 네.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름 제3후보로 출마를 해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안철수가 지금 국민의힘당 내부에서 후보들이 말하지 못하는 상당히 계획적인 아젠다를 차별성을 가지고 주장해야 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안철수가 지금 뭐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든 간에 이제 민주당 계열로 다시 복귀하지는 어려울 거라고 본다면, 안철수가 지금 국민의힘당의 후보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주장하고
또 수구 기득권에 대한 과감한 지적을 하면서 근본적인 성향은 계획적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포지션을 취하면서 존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도 쪽으로 좀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 역할에서 그 자꾸 무슨 그 어떤 단일화니면 어떤 정치적인 데 매몰되지 말고 지금은 꿋꿋하게 자기 아젠다와 정책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